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어릴 때 혹시 돼지 저금통 이렇게 동전을 모으는 그 돼지 저금통에 배를 혹시 갈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이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이렇게 모아본 적이 있는데, 가끔 군것질을 하거나 프로야구 무슨 스티커 같은 거 모을 때도 있고, 국진이빵 스티커, 치토스 따조인가 하여튼가 그런 것들 모으려고 이렇게 돼지 저금통에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돈을 이렇게 동전 하나 두 개를 빼내거나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 동전 들어가는 입구를 이 아래로 해서 막 흔들면은 이렇게 막 하나가 걸려요. 이게 삐죽하고 하나 조그맣게 튀어나오는데 이제 그걸 잡고 이제 빼내는 거죠. 그러다가 한 500원 나오면은 완전 개이득인 거고, 한 10원짜리 이런 거 나오면은 아쉬워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조금씩 동전을 이 돼지 저금통에다가 이렇게 차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차면은 돼지의 배를 가를 때가 와요. 그러면은 이제 딱 돼지의 배를 가르고 막 이렇게 흔들면 이제 동전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동전들이 쏟아지는 그 모습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뭐가 됐든 뭔가 보상받는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이게 얼마, 500원짜리는 얼마, 100원짜리는 얼마, 50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 1000원이나 이런 거 나오면 완전 땡 잡은 거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실망 아니면은 좀 아쉬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은행에 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폐로 환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통은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그걸 이제 용돈을 주시거나 그러셨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제 저희 이제 책상에 동전을 모아놓는 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꽤 찼더라고요. 꽤 오래된 건데 거짓말 안 하고 한 10년 동안? 거의 10년은 모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깐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가득 차서 이거 그냥 이제 은행에 가서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오늘 은행을 갔는데 세 군데를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두 군데는 이제 동전 분류하는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동전 분류하는 그 기계가 그 딱 동전 넣으면은 막 기계가 돌아가면서 500원짜리, 100원짜리 막 하면서 이게 두루룩 막 나오면서 이렇게 분류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계가 없어서 분류를 해서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다른 또 은행을 갔는데, 이번에는 지금 거기에 동전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한국은행에서 그 은행에서
그 동전들을 회수해 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 초에나 동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서 이젠 집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면서 드는 생각이, 참 이제 은행에서도 받지 않는 이 동전의 가치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어차피 돈은 돈이고 그 가치가 뭐 이젠 경제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물론 예전 같은 그런 가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가치가, 사람들이 안 쓰니까 그런 거겠지만, 그 옛날에 아주 지금도 좀 어르신들 보면은 동전 지갑 같은 거 이제 들고 다니거나 그럴 때 있었거든요. 저도 진짜 막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 동전 지갑 들고 다니고, 사실 그게 전부였죠, 뭐 그때는. 근데 이제는 동전 지갑보다는 카드 지갑을 많이 들고 다니는 시대인데, 뭐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시간이 흘러가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있어서 뭐 이것저것이 바뀌고 변화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이제 동전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 동전이 점점 사라지고 하면서 그에 얽힌 이젠 돼지 저금통에 대한 그런 추억들도 같이 사라지겠구나? 모르겠어요. 뭐 요즘 어린 친구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간 그런 동전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런 추억들이 사라지겠구나. 뭐 요즘 어린 친구들도 뭐 제가 아직 애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뭐 주위에 이제 어린 친구들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이런 돼지 저금통에 관한 추억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은 은행에 동전을 받으러 가면서 든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14번째 시간이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14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3월 16일) 모든 것이 나를 몰아붙이고 있는 기분이다. 오늘 우연히 가로수길에서 비양을 만났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다른 행인들과 좀 떨어져 있게 되자마자 최근에 나를 대한 그녀의 태도로 마음이 상했다는 말을 꺼냈다. 그녀가 진심 어린 어조로 말했다. 아니, 베르테르, 제 마음을 잘 알면서 제가 당황해서 보였던 행동을 어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마음속으로 괴로웠다고요. 그 모든 일을 예상했고 당신한테 일러주고 싶어 입이 간질간질했어요. 저는 S부인과 T부인이 당신과 한자리에 머무느니 차라리 남편과 함께 자리를 뜨리란 걸 알았어요. 그리고 백장님이 그들과의 관계를
파탄낼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소동까지. 무슨 말인가요, 아가씨? 내가 놀라움을 숨기며 물었다. 그 순간 아델린이 엊그제 해준 말이 마치 끓는 물처럼 내 혈관을 타고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그 귀여운 여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가 벌써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다고요. 나는 더는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그녀 발치에 엎드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내가 소리쳤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세요. 눈물이 그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눈물을 감추려 하지 않고 닦았다. 그러고는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도 우리 숙모님을 아시잖아요. 숙모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세상에 어떤 눈으로 그 광경을 보셨는지. 베르테르, 저는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당신과의 교제에 대해 숙모님의 설교를 견뎌내야 했어요. 당신을 깎아내리고 모욕하는 말도 들어야 했어요. 그러면서도 당신을 제대로 변호할 수도 없었고 변호해서도 안 될 형편이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칼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그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동정이 되는지 그녀는 느끼지 못했다. 게다가 그녀는 무슨 말들이 더 떠돌아다닐지 모르겠고 어떤 부류의 인간들은 그 일로 쾌재를 부를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기까지 했다. 내가 오만방자하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오래전부터 비난해온 사람들이 이젠 내가 그 벌을 받게 되어 희희낙락 고소해야 하리라고 예상도 했다. 여보게 빌헬름, 이 모든 말을 그녀에게서, 그것도 진정한 공감이 담긴 목소리로 들으니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고 지금도 속에서 화가 치민다. 차라리 누가 내게 대놓고 그런 비난을 해서 내가 칼로 그자의 몸통을 푹 찔러버릴 수 있기를 바란다. 피를 보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다. 아, 궁지에 몰린 이 가슴에 숨통을 틔워주려고 골백번도 더 칼을 손에 잡아보았다. 혈통이 좋은 말이 있는데 너무 몰아대서 지나치게 열이 오르면 본능적으로 자기 핏줄을 물어뜯어 숨통을 틔운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나도 종종 그러고 싶다. 핏줄을 열어 영원한 자유를 얻고 싶다. (3월 24일) 궁정에 사직을 요청했고 허락되길 기대한다. 어머니와 내게 먼저 허락을 구하지 않는 걸 용서해 주리라 믿는다. 이제 이곳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어머니와 네가 나를 여기 주저앉히려고 무슨 말로 설득할지 다 안다. 그러니 어머니께 이 소식을 듣기 좋게 전해드리기 바란다.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형편이다. 내가 어머니를 도와드리지 못하더라도 어머니는 감수하실 거야. 물론 상심이야 크시겠지. 아들이 막 추밀 고문관이나 공사로 향하는 출첵길에 들어섰는데
이렇게 갑자기 멈춰서더니 타고 가던 말을 돌려 마국간으로 돌아오는 걸 보시는 심정이 오죽할까.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으니 마음대로 생각해라. 내가 머물 수 있고 또 마땅히 머물러야 하는 조건들을 조합해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도 있겠다. 어쨌건 나는 떠나기로 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을 테니 하는 말인데 여기에 모 공자님이 계신다. 그분은 나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신다. 내가 사직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함께 자기 장원에 가서 아름다운 봄철을 지내자고 제안하셨다. 완전히 마음 내키는 대로 지내도 좋다고 약속해 주셨다. 우리 두 사람은 일정 부분 마음이 통하는지라 나는 운을 하늘에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한다. 추신 4월 19일. 네 편지 2통 고맙게 받았다.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궁정에서 내 사직이 결정될 때까지 이미 써놓은 위 편지를 붙이지 않고 그냥 두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혹시 장관님께 부탁해 사직하려는 내 뜻을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해서였다. 하지만 이제 일이 마무리되어 사직이 결정되었다. 사람들이 내 사직을 얼마나 아쉬워하고 장관님께서 내게 어떤 편지를 보내셨는지 너와 어머니한테 말해주고 싶지 않다. 또다시 한탄할 것이 뻔하니까. 왕세자께서는 전별금으로 25 두카텐과 작별의 말씀도 보내주셨다. 그 말씀에 감동해 나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일전의 편지로 어머니께 부탁했던 돈은 필요 없게 되었다. 5월 5일. 내일이면 나는 이곳을 떠나게 된다. 내가 태어난 곳이 가는 길에서 6마일밖에 안 떨어졌으니 찾아가 행복하게 꿈을 꾸며 지냈던 지난 날의 추억을 잠겨보고 싶다.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마차를 타고 나오신 바로 그 성문으로 들어갈 생각이다.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그 정들고 친밀했던 고장을 떠나 견디기 힘든 어머니의 친정 도시에 와 틀어박히셨다. 그만 안녕. 빌헬름, 내 여행길에 대한 소식은 다시 전하겠다. 5월 9일. 순례자의 경건한 심정으로 고향 순례를 마쳤다. 예기치 않게 망감이 교차했다. SC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거대한 보리수 나무 옆에서 역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렸다. 걸으면서 옛 추억을 하나하나 새롭고도 생생하게 마음 가는 대로 음미해 보기 위해 역마차는 계속 가라고 보냈다. 이 보리수 나무는 옛날 소년 시절에 내 산책길의 목적지이자 한계점이었다. 이제 그 나무 아래에 서 있는 것이었다. 얼마나 변했는가. 그 당시 나는 아는 것 없이 행복에 젖어 미지의 세계를 동경했다. 그 세계에 가면 뭔가 추구하고 동경하는 이 가슴을 가득 채워줄 자양분과 만족시켜주는 기쁨을 넉넉히 얻으리라 희망을 가졌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넓은 세계에서 돌아왔다. 아, 친구야. 얼마나 많은 희망이 수포로 돌아갔는가. 얼마나 많은 계획이 좌절되었는가. 수없이 내 소망의 대상이었던 산들이 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몇 시간이고 여기 앉아 저 산 너머의 세계를 동경했다. 내밀한 영혼과 함께 정겹고 아슴푸레하게 눈에 들어오는 숲과 계곡 안에 잠겨들곤 했다. 그러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어 돌아가야 했을 때에도 이 정겨운 장소를 얼마나 떠나기 싫었던지. 나는 도시에 다가가면서 오래되고 낯익은 정원 있는 작은 집들에 하나하나 인사했다. 새로 지은 집들과 그 밖에 그 사이 이루어진 변화도 모두 눈에 거슬렸다. 성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나는 완전히 옛날로 돌아간 듯했다. 친구야, 세세한 것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나한테는 아주 매력적일지라도 시시콜콜 얘기하면 너무 단조로울 테니까. 옛날 우리 집 근처 시장에 숙소를 정하기로 했다. 그쪽으로 가면서 보니 정직하고 나이 많은 여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콩나물 시루처럼 가두어 두었던 교실이 잡화점으로 변해 있었다. 그 감옥 같은 곳에서 견뎌내야 했던 초조와 눈물, 멍한 감각과 불안한 심정이 되살아났다. 발걸음을 떼어놓을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다. 성지를 찾는 순례자일지라도 이처럼 수많은 종교 유적지를 만나지는 못할 테고, 영혼이 이처럼 성스러운 감등으로 가득 차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많은 것 대신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다. 강을 따라다니다가 어떤 앞마당에 다다랐다. 예전에 내가 다녔던 길이고 그 좁다란 마당은 우리 꼬마들이 납작한 돌멩이를 수면 위에 던지는 물수제비 뜨기란 놀이를 연습하던 곳이다. 내가 때때로 이곳에 서서 강물을 바라보며 신비한 예감에 사로잡히고, 강물이 흘러가 닿는 곳은 얼마나 진기할지 상상을 하다가 금세 상상력의 한계에 다다르곤 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러다가 상상은 계속 이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먼 곳을 똑똑히 보게 되는 경지 속에 들어갔던 것이다. 알겠나 친구? 오랜 옛날 훌륭한 선조들이 극히 제한된 세계에서도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의 감정이나 문학은 천진난만한 어린이처럼 소박했다. 오디세우스가 드넓은 대양과 끝없는 대지에 대해 하는 말은 참으로 진실하고 인간적이며 진심이 담기고 친밀하며 신비롭다. 내가 지금 어린 학생들과 함께 지구는 둥글다고 따라 말한들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인간이 지상에서 삶을 즐기는 데에는 땅 한 뼘만 있어도 되고 지하에서 영면하는 데에는 그보다 적어도 된다. 지금 그 공자님의 수렵관에 와 있다. 그분과는 지내기가 참 편하다. 그분 성품이 진실하고 소박하기 때문이다.
그분 주변에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괴짜들이 있다. 못된 사람들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성실한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다. 가끔 성실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믿지는 못하겠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공자님이 자주 남한테 듣거나 책에서 읽는 것을 입에 올리면서 원래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의 관점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다. 공자님은 또 내 판단력과 재능을 내 마음보다 더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이 마음이야말로 내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모든 힘, 모든 행복과 불행, 즉 모든 것의 원천이다. 아, 내가 아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마음은 오로지 나만의 것이다. 5월 25일 머릿속에 어떤 계획을 담고 있었는데 실행하기 전까지는 어머니와 너한테 말해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으니 이야기해도 무방할 것이다. 전쟁터에 가려고 했다. 이것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이다. 공자님을 따라 이곳에 온 것도 주로 그 때문이었다. 공자님은 왕 휘하의 장군이다. 산책하면서 내 의중을 털어놓았더니 그분이 말렸다. 그분이 말린 근거는 내가 선뜻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 내 계획이 단순한 객기가 아니라 열정에서 나온 것이었음이 틀림없으리라. 네, 베르테르가 이제 결국 떠나게 되었네요. 잘된 일일까요? 못된 일일까요? 저는 잘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본인의 어떠한 의지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어떠한 주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 전부터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일에 이제 그 궁정의 일에 힘들어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겠죠. 물론 그 주변에 그 베르테르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친구와 어머니는 아쉽겠지만 결국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산다는 거를 잊지 말고 항상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